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끝인가요? SK바이오팜은?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고 네네. 여러 개가 더 있어도 더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보통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네. 이제 계산한 파이프라인은 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두 개에다가 네.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요. 네. 카리스바 메이트. 카리스바 메이트.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까 세노바 메이트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적응증도 비슷합니다. 가지고 다만 소화라든지 네. 조금 더 희귀한 전신성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더 특정한 희귀 뇌전증을 타겟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개발 중인 약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1비상 하고 있어요. 임상 1비상이라고 하면은 네. 또 기초로 돌아가서 네. 자, 어떠한 회사가 딱 창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SK바이오팜을 봤을 때 얼마나 험난하고 멀고 먼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딱 창업부터 FDA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뭐 후보 물질 개발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네. 후보 물질을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합니다. 예.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질병에 이제 워킹을 할 것 같다, 이제 먹힐 것 같다라고 해서 후보 물질을 정한 다음에 예. 그걸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네 후보 물질을 골랐어요. 그럼 네. 이제 이게 실제로 약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제 확인을 했겠죠. 네네. 가능성을 봤으면 이제 실제로 약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바로 어떤 후보 물질을 사람한테 먹여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동물 실험을 먼저 합니다. 동물 실험이 제일 먼저인가요? 그럼? 사실 후보 물질을 도출했다라고 말할 때 그 전에 먼저 많은 세포 실험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인비트로 그러니까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실험이다라는 거를 네.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다 거쳐서 후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얻었다 단계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 시험이라고 보통 말하는 동물 실험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연구소에서 막 예. 이렇게 막 시험관 가지고 막 플라스크를 이렇게 막 예, 흔들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보통 과정 그 중에 단계라고- 하나. 네, 그렇게 그 보시면 될것 다음에 같아요. 비임상이라고 하는 동물 실험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쥐 두 마리를 놓고 예. 어떤 애는 탈모가 오고 어떤 애는 탈모가 오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쥐가 둘 다 크게 여기서는 이제 부작용 또는 먹으면 진짜 죽는지 네. 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성도 보고요. 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네. 그 다음에 유효성도 봐야죠. 만약에 탈모라면 머리가 나야죠. 네네. 예. 그 인비보 테스트라고.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인비보 테스트라는 게 뜻이 뭐예요, 근데? 이게 라틴어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얼핏 인비트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인비트로는 이제 라틴어에서도 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어디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네. 비트로는 시험관, 네. 그다음에 비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 결국엔 동물 실험을 인비보 테스트라고 예,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동물 실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일상에 들어가나요? 네, 동물 실험에서 어떤 이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었고 네. 이제 사람한테 투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상에 들어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임상은 회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네.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네. 또는 해가지고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를 했는지 네네. 그런 거를 식약처 우리로 따지면 식약처고 미국 같으면 FDA가 되겠죠. 네네네. 이런 규제 기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각 병원마다 있는 윤리위원회한테 IIB라는 걸 제출해서 이제 임상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임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 어떠한 스테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전 임상을 말하자면 임상 전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인비트로 또 내가 동물한테 하는 인비보 실험을 다 통틀어서 보통 전 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후보 물질 개발, 예. 전 임상, 예. 임상. 근데 임상을 하는데 온갖 것들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네. 뭐 어떤 기타 등등 해서 네네네. 보통 1, 2, 3상 정도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아니면 그냥 1, 2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1A다, 네. 1B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1, 2, 3상이 보통 있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3상 가면 그냥 좋은 거.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일상에서는 보통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이제까지는 사실 동물한테만 실험을 해봤지 사람한테 투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한테 투여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어떤 독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안전성을 테스트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상에서 안전하다라는 게 먼저 보여지면 이상에서 처음으로 유효성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1상까지는 예. 독성의 유무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식염수를 투약을 하는 거랑 그 약을 투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야지 좋은 거겠네요. 그럼 아주 완벽하죠. 아, 그럼 네. 완벽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이 큰 탈이 안 나면 일상이 통과가 되는 거다. 예. 근데 이 약이 그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이 단계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은 근데 이상 넘어가기 전에 1A가 있고 1B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1A, 1B를 구분해서 하는 경우에는 1A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안전성만을 순수하게 테스트를 해요. 네. 그다음에 1B에서는 이상에서 이제 유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제일 적정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때 1A하고 1B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A, 1B를 거쳐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는 네. 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적정하게 생각되는 유용량의 어떤 약물을 투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약효가 나오는지 그거를 네.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는 사실 환자를 많이 이제 모집해서 투여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유효성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약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없는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환자를 모집해서 투여를 하려면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상 단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요. 임상 이상에서 효과가 나오고 계속해서 되겠다.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비로소 대규모 환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3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상에서는 충분히 의약품으로 허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환자 수는 이 정도입니다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그 식약처나 FDA 등 규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몇백 명부터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십만 명씩 하나요? 이게 오. 이제 뭐 우리가 요새 백신 많이 하는데 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이제 예방을 해야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로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멀었겠네요. 그 임상을 몇만 명씩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로 개발하는 이제 속도라면 아주 한참 멀었죠. 근데 코로나는 워낙에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빨리 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패스트 트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국이 최대한 간소한 상태로 그냥 일단은 약을 만들어 보자. 빨리빨리 네네. 그렇게 해서 치료제도 백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사까지 갔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임상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예. FDA나 식약처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이 출시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FDA나 식약처가 키를 쥐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다 판매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아니요,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네.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장성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러면 판매사가 판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만들었는데 비용 대비해서 매출 얼마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그렇죠. 그냥 접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쟁사가 먼저 출시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뭐 순탄치는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이루어내서 신약이 나온다. 그 엑스코프리 같은 FDA에서 승인이 나서 판매하는 신약이 한국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지금 보면 설명드린 것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복잡하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2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20년이요. 네, 20년이 시간도 엄청나지만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큰 회사가 아니면 이렇게 전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약품들은 우리나라 제약사에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각하면 아주 큰 회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단계를 우리나라 회사가 직접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까지 많은 사례에서 아시다시피 1상이나 2상을 완료한 다음에 또는 그 이전에라도 라이센싱 아웃 또는 기술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제약사에서 넘겼다라고 해가지고 기사화가 되고 뭐 이제 시장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경우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거고 그래서 더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의약품 중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게 이제까지 딱 5개가 있었어요. 근데 2003년에 LG화학이 팩티브라는 그 항생제를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총 뭐 다른 게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정리해서. 세노바메이트가 지금 5번째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뭐 제약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1993년에 설립이 되었고 SKC 뭐 케미칼 사업부 같은 데서 시작을 했죠. 지주사 안에 이렇게 그냥 뭐랄까 독자적인 어떤 바이오 사업 또는 의약 사업부식으로 먼저 조그마한 부서에서 이제 거의 그러면 9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0년? 그렇네요. 30년 가까이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낸 거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그래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어쨌든 SK가 단 한 톨도 내주지 않고 100을 가지고 있다가 25%의 지분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도 공모 청약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개인도 공모 청약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기관 공모 청약에만 몰린 돈이 570조 정도 된다고 해요. 570조라는 돈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한 그 이상이 몰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돈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젯밤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국내 기관만 했을 때 한 860대 1이 됐더라고요. 860대 1이면은 860억을 넣으면은 1억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외국계 기관이 지금 집계가 안 된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오는데 외국계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요만 당연히 이제 1000대 1은 넘어서지 않을까. 1000대 1.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개인도 이제 23일, 24일 양일간을 통해서 공모 청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상장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업 물량이라고 해서 보호 예수가 있나요? 이것도? 예, 당연히 있고요. 아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마다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뭐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제 그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다소 길게 설정한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6개월 이상을 선택을 했고 네. 이제 그 3개월도 많고 이제 그 1개월 이하는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상장하는 날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 없게 되지 않을까? 예, 그게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상장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겠지만 네.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로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하는 분석 보고서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개인 주주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지금 5%거든요. 5%. 네. 예,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보호 예수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개인분들은 만약에 정말 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해가지고 배정을 받으신다면 이거를 바로 상장 이후에 판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매도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개월을 보호예수를 신청한 사람들이 기관이 받았다고 하면 사실상 6개월 동안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이제 대주주 물량은 6개월, 우리사주 조합은 1년 보호예수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5 내지 10% 정도밖에 상당히 적은 물량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라고 하면은 예. 만약에 시가총액 4조에 나온다고 하면은 예. 한 맥스 4천억 정도가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럼 한 번 사고 팔고 하면 한 8천억 정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그 보통 상장 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4천억, 8천억 이렇게 돌아가는 네, 게.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살 수 있는데 네. 정말 개인 주주들마저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네. 버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이게 이제 회사가 본질 가치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씨가 말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네. 예를 들면 강남 부동산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네. 그 수급이 어떻게 보면 기업 본질 가치보다 네네. 더 중요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미 많은 이제 기사나 또는 분석 레포트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네. 이제 분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사나 레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실 처음에 이 회사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적정한 시총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공모 시총보다 상당히 높은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초에만 했어도 뭐 7조에서 9조 정도를 예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공모가를 좀 낮추시면서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만약에 4.8조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면 기업 가치를 생각했을 때도 이게 조금 적어 보이고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맞물리게 되면 초반에 충분한 오버슈팅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쪽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게 패시브 자금이죠. 예. 그 결국에는 ETF 이제 우리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 또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면 어쨌든 무조건 그 전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사긴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상한가가 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괴리가 생기면서 또 씨가 마르고 예.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뭐 한 3, 4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SK 바이오팜이 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엄청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실제로 관심을 가지셨던 거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거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 말고도 네. 어떤 다른 회사를 이제 좀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네. 좋은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그 상장 시에 이 SK 바이오팜 상장으로 제일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시면 대안으로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아닌가요? 저희 자, SK 바이오팜을 계기로 해서 바이오 시장 지금까지 좀 한 3년 정도 쭉 쉬었잖아요. 예. 좀 그래도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가시기 좀 아쉽잖아요. 좀 좋게 보시는 회사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보너스로. 사실 작년이 바이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지옥 같았죠. 네. 네. 사실 뭐 회사 이름을 뭐 과거니까 괜찮겠지만 네네네. 뭐 코롱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뭐 인보사 네, 그렇죠. 사태. 그다음에 그 신라젠이라든지 HLB 또는 네. 헬릭스미스 등등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직접 두드렸던 이제 회사들이 임상 3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네. 역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다 그런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작년 11월에 당당하게 3상을 끝내고 네. 이제 FDA 허가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뇌 질환이 뭔지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동안에는 네. CNS 질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CNS 질환을 타겟하고 있는지 네. 또는 뇌의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상장 당일날 어떻게 될지 주가의 향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초까지 기다리기 지루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상장 전후로 해가지고 또 팔로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